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투 시간입니다. 노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투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합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하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노투 시험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투 시험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냥 간단하게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이 노조법에서 일단 21문제가 나오고요. 1차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4개 법률에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1차가 25문제고요. 거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그냥 교원노조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도 그냥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한 7회, 6.5회에서 6.5회 정도는 이제 노동조합법을 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 한 1에서 1.5회 정도를 거기 4개 법률, 4개 법에 대해서 이제 기출 조문, 중요 조문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과목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노원은 이제 금기법이 이제 주로 이제 주된 내용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최저기준 하나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이르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걸 암기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고요. 근데 노동조합법은 정식 명칭이 뭐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조정해주는 법이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거기 써있지만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그리고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 일반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조정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 금기법에 대해서는 이해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1차 수준에서는 이것도 금기법하고 똑같이 조문하고 판례, 학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1차 시험 수준에서는. 그래서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노동법의 형성 배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법의 형성 배경. 그러니까 총론입니다. 지금 하는 게 이제 노동법 총론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법 총론은 지금 편의상 노투 시간에 하는 거고 이게 노원에도 나올 수도 있고 노투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모든 내용이. 그래서 이게 노투 시간에 한다고 해서 노투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노동법의 형성 배경 보세요. 일단 노동법의 형성 배경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생산 체제가 기존의 수공업 체제에서 공장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공장 체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대량의 노동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대량의 노동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근로자는 자본가한테 예속이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 취급하여 이제 자본가하고 노동자 2계급 분열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2계급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져서 이제 이게 사회적 문제까지 되니까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사회법이 지난 시간에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노동법, 경제법 이런 것들이 사회법이죠. 사회법. 그래서 이 사회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지배를 했죠.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지배를 했는데 이 시민법의 3대 원리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죠. 근데 사회법이 등장을 하면서 이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을 했습니다.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시민법의 3대 원리를 대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해서 시민법의 3대 원리, 만약에 시민법의 3대 원리를 대체했다고 하면은 자본주의가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시민법의 3대 원리를 수정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이 사회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법의 3대 원리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사회법이나 이제 노동법이나 경제법이 들어오면서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근로기준법에서 국가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유원칙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준 최저 근로조건 이상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법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도모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입니다. 시민법은 뭐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법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법은 추상적 인격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추상적 인격체는 모든 사람을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다고 보고 모든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 인격체, 합리적 인간은 모두 합리적이고 똑같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회법은 구체적 인격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봤더니 능력도 다르고 뭐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인격체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걸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귀납적 방법. 그래서 시민법은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입니다.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개인 대 개인인데 사회법은 개인 대 국가라고 써 있는데 여기도 개인 대 개인의 관계예요. 근데 국가가 개입한다는 의미죠, 이게. 국가가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법은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이고요.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이고 사회법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법, 경제법, 뭐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목적을 보시면 시민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어떻게 수정 보완하느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주죠. 그리고 뭐 노조법에서는 노조 결성이나 단체 교섭, 쟁행위 같은 걸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시민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노동력을 보호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거. 이게 노동법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노동법은 시민법을 어떻게 수정 보완했느냐 그걸 배우는 거죠. 근로기준법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노동조합법에서는 뭐 노조 결성이나 단체 교섭 쟁행위 같은 걸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게 이제 노동법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겠습니다. 9페이지. 노동법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노동법이라는 용어는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노동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바이마르헌법은 그 자유권적 기본권 이외에 그 생존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헌법에 도입한 게 바이마르 기본권이에요. 바이마르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독일에서 만든 거죠.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 가끔 뭐 객관식이 나오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뭐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을 한 헌법이다. 그리고 뭐 노동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노동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규율 대상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근로계약과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법의 총체를 노동법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 노동법의 이념을 중요시하는 넉설.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이제 노동법 이념을 중요시하는 학설입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다음 세 번째가 종속 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한 학설인데 그 의 보시면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 다수설 판례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수설 판례 입장. 근데 이 사용 종속 관계가 뭐냐?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 종속 관계와 관련된 판례를 봤죠. 노원 시간에 봤는데 우리 판례에서 노동법은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사용 종속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 종속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뭐 종속 노동의 본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표지가 있을 때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학설입니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냥 간단히 볼게요. 거기 경제적 종속설에서는 두 번째 줄에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때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때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라는 거고요. 인격적 종속설은 그 세 번째 줄에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지배가 있으면은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학설입니다. 이게. 다음 세 번째 조직적 종속설은 조직권의 복종, 두 번째 줄에 있죠. 조직권의 복종이 있을 때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학설이고요. 법률적 종속설은 사용자가 노동력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있으면은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학설입니다. 타인 결정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 내용이 결정되면은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판례는 지난 시간에 노원 시간에 본 판례입니다. 사용 종속 관계에 관한 판례. 다음에 이제 노동법의 특수성입니다. 노동법의 특수성. 첫 번째가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 노동도 상품은 상품이란 얘기죠. 상품은 상품인데 인격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상품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자치성입니다. 집단자치성.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 개입은 하되 그 최저기준만을 규정을 한다. 이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로기준법에서. 그리고 이 최저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노조하고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노조법이. 그러니까 집단자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체협약이라는 자유입법을 기대하는 전제로서의 노사 집단자치성을 갖는다.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지난 시간에 근로기준법 볼 때 공법과 사법이 교차가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사회법이. 여기도 똑같은 거죠. 3번 공법과 사법이 교차.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이 교차가다는 건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민법 원리가 수정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법적 성격만 있었던 거죠. 근데 국가에서 개입을 하니까 이제 공법적 성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이 교차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민법 원리가 수정됐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은 이 공법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고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은 노사 집단자치를 훨씬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제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공법적 성격은 그 국가에서 노사관계에 개입을 하는 거죠. 노사관계에 개입을 해서 뭐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땐 처벌하고 이런 게 공법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인 거죠. 근로기준법에서 최저 근로조건을 딱 설정을 해놨는데 그걸 위반을 하면은 국가에서 지도를 하고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법적 성격이죠. 대표적으로. 사법적 성격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는 게 사법적 성격입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게.
명문 규정이 없거나 노동법 원리 적용이 어려우면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그 사법적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동법의 경향입니다. 뭐 관습적 기원의 경향? 노동법은 현실적인 노동 관습이나 노동 관행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라는 거 아시죠? 단체 협약은 법에서 이걸 보장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법에서 이걸 보장하기 전부터 단체 협약은 있었습니다. 그걸 법에서 인정을 했을 뿐이죠. 그걸 이제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라고 하는 거죠. 노동 관습을 기초로 해서 이제 노동법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관습적 기원의 경향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발전적 진보적 경향입니다. 노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재적으로 발전적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다.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법도 발전을 합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2차 대전 후에 이제 복지국가 이념 같은 게 헌법에 들어오면서 노동법이 더 발전을 한 거죠. 복지국가 이념 같은 게 들어오면서. 복지국가 이념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전적 진보적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 통일적 경향입니다. 통일적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ILO 협약입니다. ILO 협약은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만드는 협약인데 ILO 협약을 적용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 세계 노동법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통일적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적 경향. 그리고 이제 후진국은 선진국의 노동 문제 해결 방식 같은 걸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다. 전 세계가 비슷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통일적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적 경향, 마지막으로 노동법은 노사의 대립적인 측면을 지향이 아니고 대립적인 측면을 지향하고 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협력적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노사협의회 제도입니다. 노사협의회. 아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우리 시험범위 중에 거기서 규율하고 있는 게 노사협의회입니다. 노사협의회. 이 노사협의회는 노조하고 다른 거예요. 노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협의회 제도를 봤을 때 이제 협력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노동법의 체계에서 노동법 지위, 근대 시민법과의 관계. 아까 우리 프린트로 배웠죠? 시민법하고 사회법 특색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사회법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은 노동법과 경제법 같은 게 사회법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통설 입장이에요. 근데 반대하는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동법은 사회법의 한 부분이다. 사회법이라고 보는 게 이제 통설 입장이고요. 경제법. 공통점 보시면은 경제법, 노동법은 공통적으로 사회법의 일종이죠. 사회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경제법은 현상을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독점적 행위, 뭐 과점적 행위 이런 현상을 규제하는 게 경제법이죠. 경제법인데 노동법은 이제 근로조건을 규제하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을 규제하거나 노조하고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게 이제 노동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사회보장법이 있는데 사회보장법도 사회법 일종이라고 봅니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다 이제 사회법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사회보장법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국민의 생활 확보를 위한 법이다. 근데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 그러니까 우리 근기법에서 근로자 개념이 있고 노조법에 근로자 개념이 있잖아요. 노조법은 근로자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보장법은 근로자이든 아니든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국민은 누구라도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금기법상 근로자가 될 수도 없고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다음에 노동법의 구분입니다. 노동법의 구분,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우리 노원시험법이라고 그랬죠. 노원시험법이고,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이제 노트시험법입니다. 거기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법 보시면 헌법 32조의 근거에서 사용자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생각하시면 되죠.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서 그 이상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렇게 사용자 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헌법상 근거조문이 헌법 32조입니다. 32조.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노원시험법이죠. 노원시험법에 들어있는 것들. 근데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헌법상 근거조문이 헌법 33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헌법 32조하고 헌법 33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매년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문에서.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법 보시면 헌법 33조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스스로 자주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사용자 행위를 규제해서 개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조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차이점이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발전 순서로 보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저 근로조건 이상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라. 너네가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근로자 보호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노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법이죠. 이게.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현대 노동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조금 전에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가 어려우니까 노조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개별적 근로관계법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금기법하고 노조법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발전 순서로 보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그건. 그래서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이제 노트 시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당사자가 근로자하고 사용자입니다.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조하고 사용자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좀 다르죠.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당사자인데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조 대 사용자가 당사자라는 거. 다음 3번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계. 성격도 다르고 규율 원리도 다르죠. 지금 보시면 다릅니다. 근데 이 궁극적으로 목적은 똑같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양자는 모두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둘 다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 보호라는 거죠. 근로자 보호라는 겁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도 만들었고 노동조합법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법원. 그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이 노동법의 법원은. 법원은 한자로 이거죠. 고등법원 할 때 법원은 원자 아닙니다. 이런 한자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의의 보시면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에서 법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 법의 존재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용 종속 관계에 어떤 법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죠. 어떤 법까지 적용할 것인가. 헌법, 법률, 시행령,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노동법의 법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법원의 유형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노동법의 법원은 성문법이죠. 대표적인 게 헌법 32조, 헌법 33조, 그리고 기타 노동관계 법령은 그런 거죠. 근로기준법, 뭐 노동조합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이런 거죠.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법률 다음에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래서 성문법은 이 시행령까지 보통 봅니다. 그 성문법으로. 다음에 ILO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하였으므로 비준 협약의 경우 법원이 된다. 밑줄 그어두세요. 비준 협약의 경우 법원이 된다. 비준은 다른 말로 하면 국회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ILO 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ILO 협약 중에서 비준 협약만이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하면 ILO 협약은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ILO 비준 협약이 법원이라는 거. 그냥 ILO 협약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냥. 다음에 노동자치법입니다. 노동자치법은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 같은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은 노조하고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협정이죠. 노조하고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협정인데 이것도 이제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보는 거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한 복무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복무 규정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한 규칙, 이걸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규칙도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조합 규약이 있는데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노동조합 내부 통제규범이죠. 내부 통제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체협약이나 규약 뭐 이런 것들은 외부인한테는 적용 안 돼요. 단체협약은 조합원하고 사용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봅니다. 노동법의 법원으로. 다음에 노동관습법입니다. 노동관습법. 노동관습법은 노동관행하고 관계가 있어요. 노동관행. 노동관행이 뭐냐면은 이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성문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 장기간 반복 갱신된 처리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근로조건이나 직장 규율 등에 관해서 장기간 반복 갱신된 처리 방법을 노동관행이라고 하는데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판례 입장은 노동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 이때 이 정도가 돼야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노동관행은 노동법의 법원이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이것도요. 노동관행이 노동관수법이 돼야 이게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판례입니다. 판례. 일단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줄 중간에 법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밑줄 그어주세요.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죠. 그래서 판례가 법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대법원 판례 같은 건 이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거죠.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거지 노동법의 법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는 판례는 무조건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에 행정해석입니다. 행정해석.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건 행정해석도 노동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행정해석도. 거기 보시면 행정해석이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데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는 규범으로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행정해석이. 행정해석도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지르외신, 지침, 예규. 이건 행정해석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오면은 이제 노동법의 법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르외신, 지침, 예규. 이거 행정해석의 다른 표현인데 나오면은 무조건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 나와 있죠.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는 통설은 법원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소수설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이 노동법의 법원인가 아닌가는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일단 통설은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법원 간 충돌 시 효력관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하고 비슷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또는 법률하고 단체협약 사이에 비슷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을 때 뭘 먼저 적용할 것인가. 이게 법원 간 충돌 시 효력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 법원 간 충돌 시 효력관계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죠. 이 네 개가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거기 2번하고 3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이게 적용이 돼요. 다음에 상하이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등한 규범 사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또는 단체협약하고 단체협약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취업규칙하고 취업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동등한 규범이죠. 그때는 해결원칙이 신법우선원칙하고 특별법우선원칙으로 해결한다는 거고, 상하이 규범원칙은 법률하고 단체협약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또는 단체협약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이 상위법 우선원칙으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예외적으로 유리조건 우선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해결원칙, 거기 2번 신법 우선원칙 볼게요. 새로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보시면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종료가 돼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은 과거 단체협약하고 새로운 단체협약하고 동등한 규범 사이죠. 그럴 때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게 신법우선 원칙입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적용 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후에 성립된 신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신법우선 원칙입니다. 신법우선 원칙. 또 하나,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해결 원칙이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법은 적용 범위가 넓다고 그랬습니다.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충돌이 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예를 들어놨죠.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거죠. 선언법은 선원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 중에서 뭐가 적용 범위가 넓죠? 선언법이 적용 범위가 좁죠. 선언법이 특별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이제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 사이에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선언법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 또 하나 예를 든 게 있죠. 두 번째 줄에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하고 기업 단위 단체협약은 뭐가 적용 범위가 넓을까요? 기업 안에 여러 사업장이 있죠. 기업 안에 보통 기업 안에 여러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보다는 기업 단위 단체협약이 더 범위가 넓겠죠.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하고 기업 단위 단체협약이 충돌을 하면은 뭐가 특별법이 되죠?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이 특별법이 되죠.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로 이제 해결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상하이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상하이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이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합니다. 거기 1번 있죠. 상위법 우선 원칙. 거기 이제 순서대로 최상위법입니다. 이게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런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하고 법률하고 충돌이 있으면 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상위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체협약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상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근데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원칙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그 4번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줄.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란 하위유 법원이 상위유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유 규범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협약하고 근로계약하고 충돌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다. 그럴 때는 근로계약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 상위법 우선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예외가. 그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그 두 번째 줄에. 거기 유리조건 우선 원칙 있죠. 거기 보시면 이거 지난 시간 노원 시간에 배운 건데 거기 15조 읽어보세요. 거기.
15조 1항. 이 15조는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을 보시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다면 무효가 아니고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조가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원칙을 법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음 그 밑에 97조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상위법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다면은 무효가 안 되고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이거죠. 97조는. 그래서 이 97조에서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문에 이런 게 나오면 맞는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한번 보세요.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의해서 해결한다.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해결한다. 틀렸죠?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은 이걸로 해결하는 거죠.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 상하이 규범 사이잖아요. 그렇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문은. 다음에 16페이지 볼게요. 노동법의 연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거기 우리나라의 노동입법, 1공화국 재헌헌법인데 재헌헌법의 근로관계 조항들이 거기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자와 소년 근로의 특별보호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결권, 단체 개선권을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근로자 이익분배 균적권이 있었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헌헌법에는 근로자 이익분배 균적권이 있었는데 이게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가 됐어요. 3공화국 헌법에서. 이 4가지 재헌헌법에 규정된 4가지 한 2, 3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다음 2번, 헌법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노동관계법을 제정을 했다.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노동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1953년도에 노동사법을 제정을 했는데 1953년도에 제정한 노동사법이 거기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이 4가지였습니다.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사법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이 4가지였어요. 근데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 내용을 보면 거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그 2번째 줄입니다.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밑줄 그어두세요. 일단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지금은 우리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인정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시험에 객관식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아주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것도 밑줄 그어두세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더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기억이 되는 거죠. 반복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 3번 노동법의 내용 체계에서
거기 나와 있는 부당 노동행위제도, 조정기간제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이게 이제 미국식 제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 제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도입한 것들이고, 거기 뭐 대륙법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게 이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독일법이나 뭐 프랑스법 이쪽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3공화국 나와 있죠. 3공화국에서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했어요. 뭐 1번 끝에 노동조합법 개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2번 특징. 그 끝에 부분에 산별노조 강제 밑줄 그어두세요. 이때는 산별노조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산별노조 강제라는 게. 이게 1963년인데 산별노조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기업별 노조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53년도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는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년도 노조법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주의를 채택했다가 여기서는 처벌주의를 삭제하고 이제 원상회 복주의를 채택했어요. 원상회 복주의.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를 하면은 53년도 노조법에서는 처벌을 했는데 여기서는 처벌을 안 하고 이제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 시켜주는데 중점을 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상회복주의입니다. 원상회복주의. 그리고 노사협의제도 도입. 밑줄 그어두세요. 밑줄 그어두세요. 1963년도 노조법에는 노조법에 노사협의회가 도입이 됐었어요. 노조법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우리 노조법에 노사협의회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1963년도 노조법에서는 노조법에 노사협의제도를 규정을 했었습니다. 거기 4번 보시면 5공화국 나와 있는데 노사협의회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을 했죠. 노사협의회법을 제정을 했어요. 조금 전에 1963년도 노조법에서 노사협의회 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독립되게 밖으로 뺐다는 거죠. 밖으로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그 노조법에 나와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를 이제 밖으로 빼내서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습니다. 제5공화국은 1980년입니다. 1980년. 이제 제6공화국은 1987년부터죠. 198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6공화국. 헌법이 같은 헌법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 2번 보세요. 1997년 노동법의 새로운 제정에서 거기 기억번에 원래 1953년도 노동사법을 제정할 때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법이 있었고 따로 노동쟁의 조정법이 있었죠. 근데 그걸 통합을 해서 지금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이걸. 근데 지금도 그냥 간단하게 노조법이라고 부르죠. 이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그리고 아까 1980년도에 제정한 노사협의회법 이름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바꿨습니다. 지금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특별히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잠깐 쉬었다가 영국의 노동입법 21번, 2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